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엔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론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전화로 병가를 연장했느냐라면서 반발이 빗발쳤고 결국 민주당은 안중근 의사 표현을 삭제하게 이르렀습니다. 왜 안중근 의사가 갑자기 튀어나온 걸까요? 잠시 후에 이 논란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통해서 추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 반열에 올려놨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짚어봅니다. 오늘 신문 함께 하시죠. 동아일보입니다. 군 문서마다 휴가 기간이 제각각이다라는 의혹도 야당에서 제기됐습니다. 병무청 자료에 병가 기록이 없다라는 건데 잠시 후에 상세히 짚어볼 텐데 휴가 명령, 부대 일지, 면담 기록, 복무 기록, 병무청 기록마다 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일자가 다 다르다. 다 제각각이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다 일치해야 하는데 왜 제각각일까요? 야당에서는 이 자료들이 다 틀렸거나 하나만 맞고 나머지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혜 은폐를 위해서 일부 허위 작성을 했다라는 야당의 시각인데 분명 제각각 휴가 일자가 다 다른 것은 이례적입니다. 잠시 후에 규명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중앙일보입니다. 강남과 강북 아파트값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래프 보시죠. 3년 새에 한 평당 829만 원에서 1256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불균형이 더 심화됐다는 것이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46% 올랐습니다. 정부는 강남의 개발 이익을 강북에 쓸 것이라고 했지만 임기가 다 돼가는데 이 벌어진 격차는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중앙일보는 싣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판문점에 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정상 합의 이행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면 이인영 장관이 북측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모습도 사진에 찍혔는데요. 이인영 장관의 발언 중에 이게 논란입니다. 북한도 나름 군사합의를 준수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향해서 나름 군사합의 준수 노력을 했다. 과연 통일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코레나 많이 돈다. 너것 거정 쉬거레이. 의성의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영상편지를 보냈습니다. 오지마. 니들끼리 쉬어라. 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현수막도 붙었는데 불효자는 옵니다가 아니라 불효자는 옵니다. 오지 말란 말이야. 라는 현수막도 붙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용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실까요? 안중근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선 안중근 의사에 빗댔습니다. 논란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파티. 윤지호 씨, 고 장자연의 절친이자 증인을 자처했던 윤지호 씨 도피 중인데 파티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준사기. 윤미향 의원과 관련돼서 준사기 혐의가 논란입니다. 윤미향 의원 측은 계속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검찰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사기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을 두둔하는 민주당의 비호가 도를 넘었다. 오늘 동아일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안중근 선생님은 일찍이 미국 헌신 군인 본분
이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선생님의 이 정신이 추 장관 아들과 일치한다 라는 식의 논평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인 박성중 대변인은요, 추 장관 아들 엄호의 안중근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추 장관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다 라며 주장하며, 추 장관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일제의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안중근 선생님께서 중국 위순 감옥에서 남긴 마지막 글귀입니다. 그걸 인용한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최영두 원내대변인이요, 여당의 추미애, 구화기, 선동, 추태가 인내 임계치를 넘었다고 비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하에 계신 순국 선현들께서 통탄하실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숙모의 측도 반발을 했습니다. 논란 계속되면 대응 방안을 논의할지 검토하겠다고 나왔고, 누리꾼들의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언제 전화로 휴가 연장해달라고 했냐, 안중근 의사를 욕보이지 마라, 개콘이 없어지니 여당이 개그를 하네 라는 비판의 댓글들과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박성중 대변인은 안중근 의사 대목을 삭제한 수정 논평을 내고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인용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유감을 표한다. 결국 민주당 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인용이었다라며 수정을 한 셈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안중근 선생님의 저 위대한 말씀을 참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꺼내들어서 추 장관 아들 문제를 옹호한 건데, 이게 맞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정말 뭐 아무리 추미애 장관 아들이 아무런 법적 그리고 규정상 그리고 윤리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과연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의 의연함이라든가 행동 이런 것과 빗댈 것은 아니겠죠. 누가 보더라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민주당의 무리수가 이번뿐이 아닙니다. 이미 김태년 원내대표부터 카톡으로도 휴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큰 공분을 사기도 했고, 그리고 이 사건을 폭로했던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범죄자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도 있고, 그리고 과연 특혜가 있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럼 부모 자식 간에 의를 끊으라는 거냐 이렇게까지 항변했던 의원도 있고, 굉장히 민주당의 무리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결국 안중근도 이제 그 맥락 속에서 있다고 봐야겠죠. 그 중에서도 결국 단원 안중근 이번 논란이 가장 굉장히 이건 큰 거죠. 이건 아무리 상식적이고 생각해도 도대체 순국선열의 저 위대한, 그러니까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말 자체가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 본분을 다하겠다 이런 진짜 결연함이 담겨 있는 건데, 그거와 추미애 장관 아들의 지금 특혜휴가 논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결국 어떤 야당의 주장들, 언론의 문제 제기 자체를 굉장히 폄훼해야만 하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아무런 의혹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을 지키는 게 결국 문재인 정부를 지키는 거고, 여기서 밀리면 정권 차원의 위기가 온다, 이런 위기의식에 압도돼서 결국은 좀 국민 정서가 좀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지 여권 스스로 한번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박정화 대변인, 추 장관 아들 의혹은 이른바 엄마 찬스를 쓴 것 아니냐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는 추 장관 아들을 독립운동을 했던 안중근 선생의 반열에 올려놨다. 동아일보는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부적절한 비유죠? 어제 어떤 그 인터넷 매체 보도를 보니까 지금 일련의 여권의 반응들, 안중근 의사에 비한 것, 그다음에 쿠데타 세력 내에 나온 거, 이런 것들 등을 보면서 이성을 잃었다라는 반응의 제목을 썼더라고요. 글쎄,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게 너무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 주셨지만 밀리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사실은 추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관련한 게 이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저걸 가지고 지금 벌써 몇 날 몇 달까지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가는 게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서 확증 편향을 가지고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자꾸
같은 생각만 가지고 같은 곳만 바라보면서 모든 세상을 같은 잣대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 복잡한 사회 해결할 수가 없는데 제발 좀 이렇게 폭넓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좀 감안을 해서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풀어갔으면,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다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좀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니, 안중근 선생이 누굽니까? 하얼빈역에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한 선생님 아닙니까? 이렇게 보통 전 대변인들이 뭐 굳은 논평이나 아닌 이전 성명서나 뭐 이런 거를 요청을 받고 뭘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뭐 차관점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시작은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면도 고려하고 저런 면도 고려하고 끝내는 좀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그 다음에 반대 진영에서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을 만한 그런 논평을 만들어내는데, 글쎄요, 저는 그 추미애 장관 아들 건 관련해서 여기에 왜 안중근 의사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많이 나가고 좀 제정신이 아니지 않느냐, 너무 많은 부분을 몰려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납득이 되지 않는 예. 그런 대목입니다. 자, 박정하 전 대변인의 개인 견해고요. 결국 안중근 의사 이 논평이 윤봉길 선생님의 장손녀를 울먹이게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너무나 참담해서 내가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려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을까? 안중근 의사가 이런 나라를 보려고 위국 헌신 군인공무를 하셨을까? 어떻게 이런 걸 감히 안중근 의사와 비유를 하는데 저는 윤주경 의원, 윤봉길 선생님의 장손녀입니다. 울먹이면서 5분간에 저런 발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의 절규를 기억해달라라는 당부까지 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윤주경 의원 왜 이렇게 이 비유에 울먹였던 걸까요? 실제로 뭐 그야말로 어떤 그 나라를 위기에서 또 일본에 맞서서 정말 뭐 국내외에서 몸을 헌신하시면서 위험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셨던 윤봉길 의사, 또 안중근 의사, 또 수많은 어떤 그 민간으로서 군대에서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이 그야말로 전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스포트라이트 없이 말하자면 헌신하셨고, 헌신했고, 무명으로 그냥 지금도 희생했고, 희생했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서일병 같은 경우는 자기 군대에 있는 동안 자기 다른 동료 병력에 비해서 제일 많은 휴가를 썼고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서 아니 몸이 아파도 군대를 갔다. 뭐 그건 좀 좋은 얘기일 수 있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나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이번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군대를 안 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갈 사람이 갔지만 불편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병가를 낼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되는 그 선에 있는 거잖아요. 뭐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것을 억울한 점이 있으면 빨리 해명을 하면 되는 그 시점인데, 그것을 말하자면 여당이 옹호하면서 마치 위대한 무슨 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의사 수준 반열로 동의어를 한다라고 하는 너무 과하기 때문에 정말 그동안의 뭐 광복회 회원이라든지 정말 일본 하에서 나라를 위해서 힘써왔던 유가족들한테는 굉장히 그 치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빨리 일단 사과를 하고 한 발을 뺐습니다만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익준 변호사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대다수의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 이름만 들어도 먹먹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네. 피가 끓는 무언가가 있고 눈물도 좀 핑 돌 것 같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얘기했듯이 추 장관 아들이 군대 못 갈 상황도 아니었고 군대 갈 만한 사람이 군대 간 건데 법적인 조치 위협한 건 없다라고 얼마든지 여당에서 할 수 있지만 그 먹먹한 우리 위인전의 위인들을 왜 소환하느냐는 거죠, 논란은.
제가 몇 년 전에 하얼빈 갔더니 예. 안중근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이제 여순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간수조차도 일본인 간수조차도 그 인품에 감화돼가지고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0여 년 전에 국방부에서 근무할 때 국방부에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예.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아,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딱 있었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손가락 한 마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혈서를 갖다가 쓰신 거죠. 안중근 의사께서 아마 지금까지 살아 계셨다라고 하면 본인이 의사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는 정식적으로 본인이 대한민국의 육군 중장이다. 내가 육군의 중장이다. 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을 때 단순히 내가 개인으로서 그 화가 나가지고 저격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육군 중장으로서 군인으로서 내가 적군을 공격한 거다. 전쟁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를 거기에 맞게 전쟁 포로로 대우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은 안중근 의사가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 시신이. 지금 그 묘가 감효에 불과하다고요. 이 정도 돼야 위국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국방 의무 다 마치셨겠지만 그거는 국민으로서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를 그냥 적정하게 마쳤을 뿐이지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위국 헌신했다라고 하실 분 여기 혹시 계시면 손 들어 보실래요? 저는 그런 말씀은 안중근 의사에 비교했을 때는 도저히 부끄러워가지고 위국의 위자도 저는 말을 못하겠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에서 이번엔 이런 의혹 제기가 군사 쿠데타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를 또 이제 추미애 장관 건으로 선전장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옛날에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하고 그랬습니다. 쿠데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합니다.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공작을 했다는데 여기 국회에 들어온 쿠데타 세력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쿠데타 세력이라고 여기 저하고 신원식 장군하고 두 사람이 군복을 입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제가 5.16 때는 육사 생도였습니다. 신원식 장군은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었어요. 이렇게 예단을 해서 쿠데타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서 진행한다면 최소한도 우리 당 의원님들은 오늘 청문회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군 출신이 여기 저 두 분만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군에서 장군으로 근무했고요. 제가 두 분을 지목해서 무슨 쿠데타에 직접 참여했다든가 앞서서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요구한 표명을 합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이게 금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앞서 안중근 의사 발언 논란도 그 금도와 관련된 것이고 민주당 당대표를 지냈던 홍영표 의원의 이번 발언 논란도 야당에서는 금도를 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한 것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의 행위다라는 게 주장이에요. 실제로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만 현재 이제 그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아직까지 바로 추 장관을 옹호하는 민주당의 핵심 지도부들의 인식 속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객관적 의혹을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말하자면 계획과 공작, 회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항의 의원도 단독범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 이렇게 혼자 하지 않았다. 누군가 뒤에서 이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기획하고 있다. 컨트롤 타워가 누군가 있다. 이런 의도를 여전히 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민주당이 상당히 어떤 개인적인 측면으로 보지 않고 집단적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홍영표 의원의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많이 나간 거죠. 이것도 쿠데타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 예를 들면 아까 그 한기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12 때 자기는 그냥 대위에 불과했고 말하자면 5.16 때는 실제적으로 아주 초급 또 사관학생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 구체적인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실제 어떤 그 당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하자면 홍영표 의원이 실수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와 같은 어떤 논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응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했잖아요. 이게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가 한창이었을 때 여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 대해서 친일파의 의혹 제기다라고 규명을 했고, 자, 이번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 홍영표 의원이 쿠데타 세력의 정치 공작이다 라고 주장하네요. 글쎄요, 결국 이제 이 싸움 자체를 진영 논리로 풀겠다, 뭐 이런 이제 인식을 그 바탕에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연좌제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뭐 과거 군이 실제 뭐 쿠데타를 일으켰고, 뭐 독재 정치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군에 몸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쿠데타 세력이라는 건 정말 어불성설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 지금 국가정보원도 과거 뭐 민주화 투사들을 다 탄압했던 세력의 지금 후예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국가를 도대체 누가 운영을 하는 거고, 왜 이 집권을 했는지 자체를 알 수 없는 좀 그런 황당한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아마도 지금 홍영표 의원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쿠데타 세력들이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왜곡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죠. 추미애 장관 아들이 수술을 했겠죠. 그리고 일정 정도 개인 연가도 기록이 남아있죠. 하지만 의혹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왜 병가 기록이 안 남아있는지 군에, 그리고 연가를 썼는데 연가가 왜 뒤늦게 휴가 명사가 나왔는지, 그리고 왜 휴가를 연장할 때마다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검찰은 왜 그 진술을 숨겼는지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는 거죠. 그 의혹을 갖는 것 자체가, 의혹을 가지면 쿠데타 세력이다. 그 사실 의혹을 갖는 모든 국민을 그렇게 매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글쎄요, 또 지난번에 정청래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었죠.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치 공작이자 역사 반동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전 이런 인식 자체가 아까 전에 안중근 의사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진실을 가지고 분명히 논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혹에 있어서 의혹이 있다, 궁금하다, 뭔가 좀 밝혀야겠다라는 얘기한 것 자체를 굉장히 과장되게 그렇게 이제 뭐 그런 의혹을 갖는 국민 자체를 뭐 쿠데타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적폐 세력이라든지 이렇게 모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새롭게 야당에서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원식 의원은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가 여자 목소리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모 씨 휴가 연장에 관련돼서 문의든 부탁이든 하여튼 전화가 왔다. 어떤 여자분이 신상을 기록해야 되니까 이름을 이야기를 했다. 그때는 당연히 받는 사람은 뭐 그분이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잘 몰랐겠죠.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추미애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목소리는 여자분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추 장관 아들 측은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악의적이다. 마치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 주장이다. 면책특권을 이용한 비겁한 정치 공세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신원식 의원은 분명히 제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네. 국방부 기록에는 추 장관 남편 이름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목소리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추 장관 아들은 이걸 악의적이라고 반박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신원식 의원의 주장은 구체적인데 반박은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정리를 갖다가 해보면 서일병 부대의 지원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서일병한테 부모님이 그 민원을 넣었는데 앞으로는 네가 직접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부모님이 어떤 민원을 넣었다라고 하는 게 지원 반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원식 의원 이야기가 기록에는, 그 대장에는 그 서변호사, 그러니까 서일병의 아버지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추 장관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그 이야기한 것이 없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네. 결국은 부모님이 전화를 갖다가 했는데 전화한 사람은 아버지인 것 같다라고 저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그 귀결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 의원이 어떤 제보를 받았는데 여자 목소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다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추 장관 측, 서일병 측은 서일병 측대로 정확하게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여자 목소리에 대한, 적어도 여자 목소리라고 한 것에 대한 입증은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신 의원한테 그 입증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걸 봤을 때 여자 목소리가 맞다. 그러니까 국방부 서버에 뭐 그런 목소리가 담겨져 있으면 그걸 갖다가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정하 전 대변인. 네. 신원식 의원은 제보를 받았어요. 여자 목소리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보에 대한 근거를 신 의원 측이 밝히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의견 주고 계신데 실체적 진실을 아는 사람은 추 장관 그리고 동부지검일 거예요. 동부지검은 수사 중이니까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추 장관 측이 여자 목소리인지 남자 목소리인지 본인인지 남편인지 아니면 두 부부 다 아닌 건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상적인 상황 같으면은 정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신원식 의원이 이 건을 어디서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고 밝혀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지금 추미애 장관 건만이 아니라 이전부터도 쭉 여러 가지 의혹이 생겼을 때 소위 말하는 좌표 찍기라는 거를 우리가 경험해 왔잖아요. 최근에도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던 당직사병이 좌표 찍기에 당해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한데요.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신원식 의원이 이 제보자에 대해 신원을 그다음에 제보자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상황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주체는 두 사람이에요. 이제 추 장관 본인과 동부지검. 근데 저는 동부지검에 대해서 우리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지금 이 수사를 주체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신뢰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훼손당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제 견해입니다만 이 건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가고 국민적 의혹이 많고 무언가 물어보고 나면 저렇게 변호인 통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복잡한 문제도 아니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또다시 국회에서 여러 번 답변했던 것처럼 나는 분명히 안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거나 어쨌든 저는 국민적 혼선과 그다음에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정쟁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추미애 장관이 그전처럼 좀 적극적으로 SNS에서도 의견을 밝히고 출퇴근 시간에 기자들이 묻는 답변에도 얘기를 해주는 게 그래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의 문서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기록이 일자가 다 제각각이라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였다. 특히 군 내부 공문서인 면담기록, 복무기록, 부대일지 등등이 모두 상이한 것은 모두가 허위 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 공문서입니다. 정경도 국방장관이 모두 인지를 하고 국회에 와서는 규정상 문제였다라는 말만 되풀이한 것이죠. 김도읍 의원의 주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금 저희가 표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의 주장을 반영해서 표를 작성한 것인데요.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국방부의 최종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함께 보시죠. 휴가 명령과 부대 일지와 면담 기록과 복무 기록과 병무총 기록에 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일자가 다 제각각이다라는 겁니다. 언제는 4일, 어디는 5일, 어디는 4일, 어디는 2일, 어디는 10일, 어디는 11일, 어디는 9일. 자, 2차 청원 휴가와 개인 연가의 일자와 일수가 다 제각각이다라고 김도읍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저희도 군생활 해봤고 아마 이 기자가 군에서 행정병이었죠. 예. 그럼 잘 알겠다. 요 문서와 휴가 일자가 다 일치해야 되는 게 상식이죠. 기본적인 것. 이걸 보면서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공개한 게 휴가 명령, 부대 일지, 면담 기록 5가지 공개했는데 5가지가 실제 상황과 다 틀립니다. 예. 실제는 첫 연가는 10일,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는 1차 청원 휴가는 10일, 예. 2차 청원 휴가는 9일, 예. 개인 연간 4일입니다. 예. 그런데 어디도 그와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부대일지 같은 경우는 개인 연간 하루 더 있고 4일 조합이 없네요. 그렇죠. 면담 기록은 2차 청원이 하루 더 있고 그러네.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예. 이걸 보면서 군대의 행정 기록이 이렇게까지 엉성하고 이렇게까지 제각각일 수 있는가 굉장히 의아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예. 제가 행정병을 해봐서 이제 그 말씀 드렸지만 행정병들이 사실 1년치 기록들을 다 놓고 그 다음 행정을 할 때 또 그 1년 전 기록을 다 봐서 항상 참고해서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인 사병이라는 게 사실 뭐 그냥 오래 근무하는 게 아니라 길어야 이제 저도 이제 2년 2개월, 26개월 근무했지만 그래서 1년씩 이제 행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늘 전 기록을 참고해서 기록을 남기는 법인데 어떻게 해서 모든 기록이 다 제각각이고 맞지 않을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의아하고 이 부분에서도 군대도 이제 물론 국방부 장관은 행정 오류가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렇게 모든 게 제각각인 오류를 어떻게 봐야 할지 굉장히 의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결국은 뭐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거나 아니면 전부 다 나중에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제각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백한 사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이 분명히 이제 수술을 받았고 어떤 그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록이 제각각인 것 자체가 이번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책임 있게 답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카톡 휴가 연장 가능하지 않을까 검토해보겠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온리 카톡으로 휴가 연장 절차를 완료하는 거는 안 된다. 왜? 카톡만으로 신원 확인을 완료할 수 없잖아요. 요즘 이제 그 수단 자체가 그걸 좀 전화나 정보를 좀 확장하면 카톡이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 카톡이 명령이 될 수는 없는 거지만 카톡으로 오케이. 카톡은 보조 수단이지 그게 주 수단은 아니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해줘야 혼란이 없는데 이런 거 좀 명쾌하게 결론을 짓고 넘어가세요. 장관이 제 개인으로 카톡이 명확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아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하는 것이. 아까 소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하는 거 보면 이런 부분에 소신 있는 답변입니까? 아니요. 소신을 떠나서 기본 상식에 있어서 정 소통이 안 되는 분이다. 그런가 하면 여당 내에서 추 장관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60만 대군의 최대 관심사, 휴가예요, 휴가.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떠나서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이시고 이제 그분의 자녀가 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 국회의원 자체가 일단 저는 특혜의 논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의 이런 의혹 자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에게도 그들이 갖는 허탈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라면서 추 장관 의혹을 제기해서 사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한 바 있는데요. 이른바 친문 지지자들의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저희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조응천 의원이 그냥 묻고 넘어갈 단계는 넘어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양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니 있는 그대로 다 까고 빨리 결론 내리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정면으로 박용진 의원보다 앞서서 추 장관 의혹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그리고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추 장관 태도가 굉장히 불편하다. 자기 확신과 확증 편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또 조응천이냐 국민의힘으로 가라. 엑스맨 역할 그만해라. 아직도 민주당에 있냐. 조응천 XX야. 국민의힘 가서 주장하라고. 민주당에서 없어져야 할 인물이다. 민주당이라서 표 받은 거 아니야. 출당 좀 시켜라. 라는 맹 비판을 조응천 의원이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환 의원님. 네. 한쪽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또 군사 쿠데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같은 민주당인데 또 한쪽에서는 박용진 조응천 의원이 추 장관 의혹을 비판했다가 지금 더 큰 비난을 받고 있군요. 우리 조응천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이나 다 우리 돌직구 출신인 분들이라
얼마나 많은 그 개인적인 고초를 겪고 계실까 가슴이 아픈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저걸 한번 좀 보고 싶어요. 민주정당이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는 거고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국회에 갔다면 그 국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 옳게 전달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그 서일병 관련해서 단독 범인이 아니니 이런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회의원이 그런 말도 못하냐고 했던 어떤 다른 의원도 있습니다만 저는 소신 있게 뭔가 얘기를 해야 국민의 뜻이 전달되고 옳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어제 사실은 민주당에서 출범한 그 윤리감찰단인가요? 윤리감찰단. 그게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활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저렇게 소신 있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혹여나 윤리감찰단의 감찰 대상은 혹시 안 되는지 저는 눈을 뜨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정당이 민주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민주당이 만드는 윤리감찰단이 진짜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지 아니면 의원들의 재갈을 물리는 데 쓰여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우리 김용주 전 의원님이 추 장관의 아들이 동료들에 비해 가장 많은 휴가를 사용한 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워낙 민감한 이슈라 저희 도시구쇼 제작진이 그 사이에 좀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추 장관 아들이 병가를 포함해 58일을 사용해서 카투사의 평균 33일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4년간 군 복무자 500명 중에 서일병보다 길게 휴가를 쓴 사람이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결국 핵심은 준사기 혐의다. 윤미향 의원을 향해서 검찰이 다양한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배임, 사기, 준사기 혐의도 적용을 했는데요. 윤미향 의원 측은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준사기 혐의입니다. 지난 5월 윤미향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윤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최근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하지만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윤 의원은 지난 5월 개인적으로 돈을 쓴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내용은 다릅니다. 윤미향 의원이 1억이 넘는 돈을 생활비로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개인 계좌 기부금 등 1억 37만 원을 217차례에 걸쳐서 사용했다. 쇼핑하는 데 썼어요. 교통비로 썼어요. 식비로 썼어요. 생활비로 일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일부는 현금을 써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1. 개인 계좌 모금액을 사용했는데 콩고 내전 피해 여성을 위한 나비 기금 개인 계좌로, 베트남 우물 파주기 사업 개인 계좌로, 길할머니 유럽행 경비 개인 계좌로,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개인 계좌로 일부 모금을 했는데 총 3억 3천여만 원 중에 5,755만 원을 앞서 봤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검찰 측 주장입니다. 두 번째, 정대협 계좌의 돈을 사용했다. 정대협 계좌 돈을 개인 계좌로 임의로 이체했다. 2,098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검찰 측 주장입니다. 마포쉼터 운영비도 썼다. 운영비 보관 직원 계좌에서 2,182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에 또 개인 계좌로 썼다. 라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이재명 기자. 검찰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게 생활비로 쓸 돈이 있고 써서는 안 될 돈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쇼핑하는데 쓰고 식비로 쓰고 교통비로 썼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 그렇죠. 돈이 어떤 돈이에요? 그렇죠. 뭐 후원금도 있고 이제 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텐데 지금 검찰에서 이제 그 한 1억 원 좀 넘는 돈을 윤미향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 1억 넘는 돈을 기소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물론 단체의 도덕성과도 직결된 문제지만 사실 금고형 이상이 받으면 윤미향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되죠. 예. 그런데 만약에 횡령액이 1억 원이 넘으면 양형 기준상 징역 1년에서 2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의원직과 다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윤미향 의원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법정에서 반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억 원에 넘는 금액을 쇼핑, 교통비, 식비 등으로 썼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기소 내용인데 사실 교통비와 식비는 조금 법정에서 다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단체 활동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과연 그것을 이제 전체 다 개인의 횡령을 볼 수 있느냐 이런 다툼의 여지가 이제 하나 존재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1억 원 이상이냐 아니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중앙일보는 오늘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검찰에서 8월 달에 윤미향 의원을 2차례 소환했다. 그런데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이 진술하지 않아서 최소 금액만을 넣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1억 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이하로 떨어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재판에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신 변호사님. 네네. 윤미향 의원은 지난 5월에 분명히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해보니 증거가 있다. 네. 쇼핑하는 데 썼다, 교통비로 썼다, 개인 식비로 썼다. 네. 그 돈이 1억이 넘는다라고 네.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윤미향 의원과 검찰 간의 앞으로의 재판에서 뭘 다투어야 됩니까? 그때 윤미향 의원이 말씀하셨을 때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뭐였냐면 개인 계좌였어요.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횡령도 횡령이지만 더 전제가 되는 게 기부금품법 위반이거든요. 기부금품법에 따르면은 등록을 하고 등록된 계좌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윤미향 의원이 나비기금 4천만 원, 그다음에 김복동 할머니 그 장례 관련해가지고 1억 3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 계좌로 모금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횡령할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이 상당 부분 있었던 거고 그런 이야기가 그때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추가로 밝혀진 거냐면요. 그것들이 임의로 정말로 개인 계좌로 받았어도 그게 다 목적한 바대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혐의를 갖다가 횡령에 대해서는 벗을 수 있었을 텐데 예. 윤미향 의원은 그게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또 뭐냐면은 이 돈을 현금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 계좌로 받았어도 공식적인 계좌를 통해 가지고 투명하게 다 썼다 그러면 기부금품법 위반은 됐을지언정 업무상 횡령은 그 혐의를 벗을 수 있었을 텐데 현금으로 그다음에 이걸 제가 보니까 200번 1억을 200번으로 나누면요 얼마가 되냐면 5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뭐 많게는 더 많을 거고 적게는 뭐 1, 20만 원 됐겠지만 5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평균으로 해서 200번에 걸쳐 가지고 한 10년에 걸쳐 가지고 이런 정황을 갖다가 보면 윤미향 의원이 특별하게 어떠한 그 증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이거는 참 업무상 횡령으로 의율되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물론 재판 결과 봐야 되고 이건 검찰의 기소 내용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검찰 수사에 따르면 현찰로 200번을 넘게 돈을 빼서 썼다. 그 돈이 1억 원에 상당하다. 검찰은 그 자금을 봤을 거고 이 중에서 뭘 샀네? 그 산 쇼핑 내역, 물품이 과연 할머니들을 위한 건지 단체를 위한 거였는지 윤미향 개인을 위했던 것인지도 검찰은 아마 들여다봐야 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걸 증거로 제시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걸 제시했을 때 윤미향 의원 측은 그에 대한 반박을 해야 되고요. 좀 전에 정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그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나와야 될 텐데 과연 어떤 핑계로, 어떤 변명으로, 어떤 이유로 저거를 썼다고 윤미향 의원 측에서 얘기할지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통해서 모금된 기금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썼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디 보면은 기론옥 할머니 관련해서는 준사기 혐의까지 이런 거 보면은 과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시민운동을 윤미향 의원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지 답답하고요. 저런 분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게 물론 최종 재판부의 판결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게 답답하고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윤미향 의원 건 관련해 갖고는 지난하게 앞으로 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당원권 정지를 했니, 당직을 박탈을 했니 합니다만은 그게 우리 조국 흑서쓴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 동대표만도 못한 당직이고 당원권 정지인데 이게 일반 시청자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거든요. 과연 재판이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4년 국회의원 임기 동안 얼마나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향유하면서 재판을 받을지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 개인 견해고요. 그런가 하면 검찰은 또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령 직원을 내세워서 윤미향 의원 측이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겁니다. 2013년 1월 윤미향 정대협 A 간부가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을 통해서 국고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잠시 근무했었던, 하지만 5년 전에 관둔 직원의 이름을 도용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검찰 측 시각이다라는 조선일보의 보도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합니다. 학예사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건데 무려 3억 230만 원을 7년간 허위로 수령했다.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로 규명된다면 이것은 국가의 돈을 부정 수급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 보도에 따르면 사기 혐의를 적용하며 공소장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했다 라고 적시했다 라고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실관계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향 의원 측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요건 갖췄다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공소장에 이 혐의는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한 것이다 라고 적시했다라는 게 지금 보도의 내용이에요. 네네. 이게 이제 범죄는 그 형법의 범죄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구성 요건에 맞아야지 기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기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구성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갖다가 속였는가. 이 3억 관련해서 앵커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학예사가 필요한데 박물관 관련해가지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학예사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조금 관리법 위반은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국가를 그러니까 기망이 되는 그 피해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기망되는 피해자가 그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뭐 법조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기죄 관련해가지고 일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뭐 개인, 뭐 정혁진이나 뭐 누구나 이번 사기업이 아니고 피해자가 대한민국이었다. 이것이 일반 국민들한테 울리는 그 울림은 사실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기소와 가진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은 윤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직과 당원권을 각각 정지합니다. 앞으로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이 기소되고 처음으로 열렸던 수요 집회에서는 언론과 검찰을 향한 맹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검찰과 언론은 반역사적 행위인지 분간조차 못하는 갈짓자 행보로 역사의 걸림돌이 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윤미향 의원의 또 다른 혐의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준사기입니다. 이거의 관건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판단 능력. 검찰은 길할머니가 2014년에 확정적 침해를 판정받았다. 2018년 7월 재검사에서도 경제활동 의사결정 불가능한 판정을 받았다. 그러므로 윤미향 의원 측이 준사기를 친 거다. 하지만 정 의원은 길할머니 또렷한 정신 갖고 주체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혔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의료 전문가로부터 길할머니 의료 기록 정신감정 자문 결과를 받아서 심신미약 상태다, 기부 당시 라고 공세를 하고 있고요. 정 의원 측은 2018년 인터뷰를 통한 소설책을 완성했다, 다수 영상에 정신 또렷한 모습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검찰의 말이 맞습니까? 맞을까요? 정 의원의 반박이 맞을까요? 저는 이것은 조금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14년부터 말하자면 치매 검사에서 19점을 받았고 2018년 7월 달에도 재검사에서 17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있지 않다. 심지어는 뭐 방금 다녀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왜 안 오느냐,
또 텔레비에 나오는 윤미향 씨에 대해서 저 사람 누구냐 이렇게 정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그것은 이제 저 할머니의 가족들에 대한 그 말하자면 의견입니다. 이제 그런 정도라면 정상적인 의사표명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검찰적 요구가 일면 타당한 점 보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2017년에 상을 받으신 분들이 인권상을 받으신 분들이 5명이에요. 예. 5명 중에 김복동 할머니하고 또 일본에 계셨던 송 할머니는 기부를 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5천만 원. 또 일본에 사실은 송순 할머니는 전액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기부하는 분위기가 일부 있었고 또 추가 인터뷰에서 야 일본 그 소학교에도 김복동 할머니가 길 할머니한테 야 우리도 좀 후원 좀 하니까 해야 되니까 길 할머니도 좀 하시지 그러면 아 그래 해야지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2018년에 인터뷰를 통해서 소설책을 썼는데 그 인터뷰 찍힌 영상 자료에 보면 비교적 또렷또렷한 말투와 의식으로 인터뷰 구술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어떤 법정에 가서 다툴 여지가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유명 의원과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프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프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고 장자연 씨의 절친이자 증인을 자처했었던 윤지호 씨 결국 모금을 하고 도피 중인데요. 오늘 하프의 첫 번째 선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려던 초등 형제에게 비극이 발생을 한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연 사건의 제보자로 나섰다가 오히려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뒤 출국을 해서 잠적을 한 배우 윤지호 씨에 대해서 법무부가 소재가 불분명해 지명수배한 상태다 라고 밝혔다고 야당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지호 씨의 SNS엔 버젓이 장소가 특정이 될 정도로 파티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NS엔 파티 영상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는데 야당 조수진 의원 측에 따르면 법무부가 소재를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알려져서 논란이 되는 건데요. 윤지호 씨는 후원금 사기 의혹 뒤에 출국을 했죠. 법무부가 야당 조수진 의원에게 소재가 불분명해 지명수배한 상태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조 의원 측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SNS 속 윤지호 씨의 근황을 살펴보면 법무부가 밝혔다는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8일 캐나다 토론토 호텔에서 생일 파티 영상을 공유하며 위치도 공개했다. 그러자 누리꾼이 뒤에 보이는 거 저 CN타워 아니에요? 그러자 윤지호 씨가 맞아요. 위치가 너무나도 특정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토론토 CN타워 앞에서 사진을 찍었으니까요. 지난달 26일에는요. 같은 호텔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까지 게재가 됐습니다. 야 윤지호 어디 있네? 다 알 수 있어 보이는데요. 지난 4월엔 윤지호 씨가 추미애 장관을 응원까지 합니다. 추 장관 취임 100일 기사를 올리며 편견에 맞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한다라고 글을 올린 겁니다. 네티즌들은 구글 검색하니까 호텔 나오는데요? 수영장 위치 정확한데 이걸 못 잡아요? 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정치 변호사님, 조수진 의원 주장이 맞다면 정말로 법무부가 위치가 불명하여 지명 수배한 상태다라고 답변한 것이 맞다면 대한민국 법무부 수사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9년도에 인터폴에다가 적색 수배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권 무효화 조치도 그때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하나 뭐가 문제냐면 윤지호 씨가 국적은 대한민국인데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권이 무효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캐나다, 특히 토론토 같은 데는 캐나다에서 제일 큰 도시이고 북미 전체에서 탑5 안에 드는 큰 도시니까 아마 여기저기 있을 수 있는 그거는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법무부의 성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에 범죄인 인도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하고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1995년부터 체결돼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국내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에 와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캐나다 정부의 그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의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추미애 장관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시잖아요. 그런데 윤지호 씨가 법무부 장관을 막 응원하는 글을 올렸다라고 하니까 괜히 엄한 그런 의혹을 갖다가 사느니 그 법무부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꼭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박정아 대변인님, 윤지호 씨와 관련된 논란이 어떤 겁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익신고자로 추켜 세웠던 인물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윤지호 씨가 제기한 장자연 씨의 강제추행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윤 씨가 거짓 증언, 기부금 전용 의혹 등으로 가진 고발을 당하자 돌연 캐나다로 출국했고 지금 그 시간이 1년 넘게 지나고 있는데 영상 보셨듯이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지 버젓이 거의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도 법무부에서 정말로 행방을 모른다, 지명수배했다라고 답변을 했다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모순을. 글쎄 모르겠어요. 이런 거 보면은 화나고 막 짜증나고 그러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저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 갖고 대통령이 직접 뭐 말씀하셔가지고 수사가 막 진행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13번의 증인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윤지호 씨가 와서 출판 기념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고 당시에 안민석 의원 등등 윤지호를 지키는 모임인가요? 뭐 해서 국회 정론관에서 저 기자회견도 하고 출판 기념회도 하고 막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난 다음에 여성가족부로부터 공익제보자 신변 보호를 받고 호텔 비용 900여만 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뜻 있는 사람을 통해서 기부금까지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호텔 가가지고 지금 캐나다 호텔에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괜히 뭐 추미애 장관도 소환합니다만은 그 윤석열 총장 빗대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사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법무부에 해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답답한 거는 그렇게 했던 그런 편의를 봐주고 그렇게 국민을 시끄럽게 하고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일으키게 해서 막 후원하게 했던 그런 분들한테 죄송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민석 의원 등등 당시에 윤지호 씨를 옹호하고 윤지호 씨를 지키는 모임인가 의원들의 모임인가 뭔가 했던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미안하다고 최소한 그때는 잘못 판단했다고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좀 사과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진짜 심정이에요. 답답합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법무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지만 정작 윤지호는 생일파티 영상을 SNS에 올리며 근황을 꾸준히 알렸다라고 말하며 민주당이 공익제보자로 추앙하고 정부가 신변보호 호텔비까지 제공하고 도주 중인데 사과 한마디 없다 하면 추 장관 아들 의혹 제기한 공익제보자는 신상이 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법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 조수진 의원이 밝힌 주장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정말로 조 의원에게 그렇게 얘기한 게 맞는지 공식적으로 법무부는 윤지호 씨에 대해서 소재가 불명의 지명수배한 상태라고 입장을 낼 것인지 법무부가 일단은 의견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인사 이동하느라고 제자리 찾기도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슨 일들,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하도 많아서 저런 분들이 일일이 챙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빨리 지금이라도 말하자면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또 국가의 국비가 이렇게 들어갔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요즘 구상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터무니없이 써진 국가의 돈을 또 낭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더라도 법무부가 하루빨리 어느 정도 말하자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말하자면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떤 그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빨리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현재 지금 이제 우리 추 장관 아들 의혹의 부분은 아직도 이제
공익 제보자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논란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다른 각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두 번째 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엄마가 없을 때 어린 초등학생 형제 둘이서 라면을 끓여 먹으다가 큰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기자, 이거 어떤 사건인지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상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난 14일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A군이 10살이고 B군이 8살인데 두 형제입니다. 예.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집을 비운 사이에 지금 원격 수업으로 지금 등교를 못하고 있죠.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원격 수업을 하고 나서 점심시간이 되니까 라면을 둘이 끓여 먹다가 실수로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9에 신고를 했는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당황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 그랬는지 주소도 말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119가 위치 추적을 통해서 찾아냈고 그래서 초등학생 형제들을 발견했는데 이미 A군, B군 모두 전신에 화상을 심하게 입어서 현재까지 지금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인데 원격 수업에 배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는 건데 오늘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기자, 이 두 아이의 엄마는 어디 있었던 거죠? 그럼? 글쎄 지금 전날부터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경찰이나 소방당국의 얘기 같은데 아무래도 글쎄 이제 아이 둘을 키우면서 뭐 다른 일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전부터 아이를 방임했다, 방치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주변에 신고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아동 전문 기관에서도 법원에 아이들을 따로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일단 그걸 기각했는데 문제는 화재가 난 14일에도 아동보호기관에서 엄마와 계속 있는 게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14일 당일에도 법원에다 아이들을 분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만약에 아이들이 엄마와 물론 있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서 법원에서도 기각한 거겠지만 엄마가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증세 때문에 아이들을 계속 보호할 수 없었다면 따로 아이들을 전문기관에 보호했다면 이런 사고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판단인 건데 네. 엄마가 있었다면 두 아이들이 불이 나서 지금 전신 40% 화상? 이런 정말로 안타까운 부상을 당할 일이 없었을 텐데 엄마는 형제를 학대한 혐의가 제기됐는데 왜 법원이 그런 판단을 했을지 좀 아쉽군요. 일단 두 가지예요. 첫 예. 번째 법원은 특히 이혼 사건 같은 데 있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엄마가 키워야지. 아무리 경제력이 아빠가 더 많고 해도 엄마가 어린 애들을 키우는 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판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학대가 있었다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애들을 구타하거나 뭐 그런 식의 적극적인 학대는 없었고 그냥 소극적으로 방치하고 방임하는 정도의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냥 뭐 이 정도 가지고는 특별한 문제가 생기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떤 부분에 그 주목을 하냐면요.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3차례나 신고를 갖다가 했다고요. 막 얻어맞아가지고 신고한 게 아니고 애들이 얼마나 방치가 됐으면 3차례나 신고를 갖다가 했을까. 그런데 이 부분을 법원에서 그냥 늘상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갖다가 하고 놓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화상 입으면 사실은 다른 상처들과 달리 이게 평생 가는 그런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도 그 상처를 입고 마음에도 상처를 입은 저 두 어린 아이들이 빨리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저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케어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함께 보시죠. 여행 가방에 갇힌 아이 마지막 순간에도 피해자는 마지막 순간에도 엄마라고 부르며 고통스러워했다라고 참 이 부장판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붓 어머니에게 징역 22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애기는 죽었는데 22년이면은 성소리 양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여자가 나가서 자기 자식들이랑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김영주 의원님 안타깝습니다. 온 국민을 공분하게 했던 이 가방에 아이를 가두는 학대를 해서 결국 숨지게 했던 이 사건을 보면서 부장판사가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고통스러워했다. 이게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의 말하자면 그 죽은 이유를 저산소적 뇌손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완전히 큰 여행 가방에 한 3시간 넣었다가 용변을 보니까 아이를 더 작은 가방에 또 3시간 넣어가 건 7시간 가방 안에 아이를 넣게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작은 가방에 있는 아이 위에서 짓누르고 더 심하게는 숨이 안 쉬어진다라고 아이한테 헤어드라이어로 더 더운 불, 이것은 완전히 미필적 살인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도 실제로 어머니가 아닌 그 어머니에게, 그 여자에게 아이는 어머니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장판사인 최대원 부장판사가 거의 울먹이면서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어른됨이라고 하는 데 대한 미안함, 부끄러움이었다고 보여지고, 어떻게 인간으로서 한 아이를, 한 인간의 개체를 저런 식으로 흉악하게 다룰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감형을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판사는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윤지호 씨와 관련된 패널의 발언 중에 여가부가 신변보호를 했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좀 바로 잡겠습니다. 여가부는 숙소 편의를 제공한 것이고 신변보호는 경찰이 해왔다라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고향은 텅 빌 거라는데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였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가급적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을 자제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속보도 나왔습니다. 다소 늘었습니다. 153명이 신규로 코로나19 확진된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미 2자리를 넘어섰습니다. 다시 3자리대로 갔고 3자리대에서도 다시 수치가 는 겁니다. 총 22,657명이 됐고요. 국내 발생이 145명으로 훌쩍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8명.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2자리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는 데에 여러 근거 중에 하나로 검토가 된 건데, 다시 지금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3자리대 145명대로 확 증가를 했다라는 뉴스 속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번 추석 때 어딘가 고향집에 방문도 좀 자제를 해달라는 의미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성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역시 어른입니다, 영상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인형이 아니라 오늘은 추석을 보면 너꺼진 그릇이 아무도 못 간다. 이 코로나가 더 이렇게 심할 줄은 꼼짝하지만 가만히 앉았고 추석 쉬고 코로나가 좀 숨지거다는 그리 없나. 애미야, 올 추석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거 하고 너 집에서 쉬래. 너도 아들 때문에 욕 본다. 아들도 학교 못 가고 나한테 걱정을 하지 마라. 내 잘 있다. 그래. 너나 모두 잘 지내라. 편안하게. 너들아, 추석 때 사람 많이 댕길 적 추석이라고 고정하고 추석 쉬고 나거든. 사람 적기 댕기고 할 때 그때 조용할 적 미루고 싶거든. 일어나라. 너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너 잘 있나? 내 걱정하지 마라. 군에서 아줌마도 전화 오지. 너나 조심해라. 어르신들, 부모님들은 걱정돼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고향 가지 말라니까 제주로 20만 명이 몰린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고향 가지 말라니 제주로 연휴에 20만 명이 몰린다. 참
이거 위험한데요. 고향 가지 마라. 고속도로 통행료도 받고 우리 부모님들은 걱정돼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오지 말라. 나는 잘 있으니까 너희들 신경 써라. 안 와도 된대 하고 있는데 20만 명이 제주로 간답니다. 19만 8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5일간 하루 평균 4만 명 안팎이다. 이거 위험한 상황이죠. 여름 성수기 관광객 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김포, 김해, 제주 오가는 항공기 예약률이 7, 80%, 숙박 렌터카 예약 상승, 대부분 골프장은 이미 마감됐다라는 건데 참 이재명 기자 이걸 또 뭐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다 자녀들이 부모님 안 보고 제주 갔다라고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방역적 측면에서 보면은 참 제주에 20만 명 몰린다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죠. 제주도가 지금 비상에 걸린 상황이죠. 예.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사실은 이제 수도권이나 이렇게 여행 온 관광객들 통해서 많이 확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추석 연휴가 방역 비상인 그런 기간이 아닐까 싶고 글쎄요. 조금 전에 의성군 어르신들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약간 짠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분들은 정말 얼마나 자식들이 손주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이제 촬영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을까 생각이 드는데도 정말 가족들 건강 때문에 오지 않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데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가족들의 만남조차도 사실 쉽지 않게 만든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더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도 어떤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추석 때 많이 이동하지 말라는 게 결국은 방역 측면에서 많이 사람들이 만날수록 반드시 확산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국민들이 내 건강뿐 아니라 내 이웃 건강까지 좀 신경 쓰는 마음에서 최소한 좀 동선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정치 변호사님, 제주에 20만 명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고향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또 제주로 이게 몰리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조금 전에 얼핏 지나갔지만 불효자는 저는 웁니다라고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옵니다라고 현수막에 예. 그래서 근데 저는 그 현수막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예, 이게 불효자 가는 게 그 불효자인가?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정서적으로 이렇게 마음에는 안 들어가지고 현수막을 갖다가 바꿔야 되지 않는가? 불효자는 갑니다로 놀러 갑니다로. 불효자는 놀러 간다. 그렇지. 그 정도로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효자예요, 정익주 변호사님. 저는 이제 부모님 근처에 계시니까 그냥 찾아뵐 생각이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더더군다나 지금 아까도 봤지만 이제 핸드폰 같은 것들 다 있기 때문에 얼굴은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선물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게 그 코로나가 좀 이제 잠잠해지면 꼭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갖다가 부모님들께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153명으로 약간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어제까지 보니까 그 중에 이제 확진자 중에 24%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감염원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오늘 153명 중에 몇 퍼센트가 이렇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위험한 게 사실은 감염원을 안다면 거길 추적 역학조사를 해서 방역을 하면 되는데 이게 감염원을 모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추석 연휴에 좀 그동안 고생하셨던 거 쉬러 여기저기 가시는 거 어쩌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 감염원을 모르는 그다음에 무증상 이런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뭐 각자 이전 솔선수범해서 방역 당국이 얘기하는 거 지켜주는 수밖에 없고요. 혹여 제주도 가시는 분들 이런 당부 말씀 좀 드리겠어요. 우선 공항에서 내려서부터 제주도에서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솔선수범하시고 그 공기 좋다고 그냥 마스크 풀고 다니지 말고 꼭 먼저 마스크 끼고 이렇게 다니면서 옆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도록 내가 또 감염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전 제주 부지사의 당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기사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추석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례상 전년 대비 10% 올랐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인데 이거 보시면요.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안 오른 게. 평균 상승률이 작년 대비 142%, 무가 하나에 3,507원이다. 애호박은 3개에 6,191원, 79.4% 올랐고 알배기 배추는 114.7% 올랐고요.
대파도 71.5% 올랐고, 깐 도라지 너 마저 올랐니? 21.6%. 삶은 고사리는 13.6%. 아, 이게 깐 거랑 삶은 거랑 다르군요. 그리고 시금치 9.1% 올랐고, 생밤도 22.4%. 차례상에 올릴 게 없다는 겁니다. 돼지고기 2.8%, 동태살 3.4%, 국산 산정용 쇠고기도 9.9% 올랐고, 북어포까지 지금 오른 상황이고요. 달걀, 송편 뭐 다 올랐다. 요즘 태풍에 장마까지 덮치면서 물가가 참 올랐다고 하니까 우리 주부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새롭게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팩트입니다. 방송 이후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거나 추가된 경우에 또는 저희가 잘못 알려드린 뉴스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것이 팩트. 오늘 첫 번째 아이템 뭡니까? 네, 검찰이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했죠. 저희가 5, 6월에 관련 보도를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것이 팩트는 지난 5월 11일 윤 의원 관련 논란을 소개하면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깔끔하게? 당시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출연한 장학금 논란을 짚으면서 앵커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 먼저 보시죠. 김복동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냈던 그 장학금 출연했던 그 돈이 이러저러한데 써달라고 얘기한 게 공개된 게 하나 있는데 그 수혜자가 그 시민운동가의 자녀들 대학생으로 구성이 됐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는데 그렇죠. 그동안 이게 좀 공개되거나 그랬던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네요. 김승영 앵커의 이 발언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던 거죠? 네, 김복동 장학금은 당초 제일조선학교 학생들을 위해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해 1월 별세한 직후 정의경연대는 수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제일조선학교 학생뿐 아니라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한 겁니다. 따라서 수혜자가 시민운동가의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다. 이런 앵커 멘트는 팩트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뉴스를 통해 처음 알게 된 국민도 있겠지만 이미 1년 전부터 시민운동가 자녀들에게 지급해온 만큼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라기보다 최근 논란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지난해와 올해 김복동 장학금 수혜자가 모두 시민운동가 자녀였다. 이건 정확한 팩트입니까? 당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그래픽을 보면 네. 김복동 장학금 시민단체 자녀가 독식 이런 제목 아래 작년 올해 김복동 장학금 수혜자가 총 35명인데 모두 시민단체, 노조 등 인사의 자녀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팩트는 아닙니다. 당시 장학금을 받은 시민운동가 자녀는 35명이 맞습니다. 다만 지난해 7월 제일조선학교 학생 9명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결국 두 종류의 장학금이 동시에 지급된 겁니다. 따라서 정확한 팩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과 올해 김복동 장학금 수혜자가 총 44명인데 35명은 시민단체 인사 자녀, 9명은 제일조선학교 학생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확한 팩트군요. 앞으로도 방송 때 미처 챙기지 못한 정확한 팩트 사후라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잔뜩 흐린 하늘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영 캐스터, 곳곳에 비 소식도 있다면서요? 네, 오늘도 맑은 하늘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종일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또다시 가을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가 가을을 재촉하면서 오늘도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얇은 겉옷과 우산 함께 챙겨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낮이면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이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한편 중부지방은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 많은 곳에는 100mm 이상, 제주도에는 최대 80mm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 중부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면서 오늘도 선선합니다. 낮 동안 서울과 부산은 24도, 대구는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부터는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 큰 가을에는 식중독이 발생하기 더욱 쉽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쉽고 또 더운 여름철보다 음식물 관리에 소홀해지기 때문인데요. 선선한 날씨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음식물 보관과 개인위생 관리까지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말로에서는요. 오늘의 주제 안중근 의사가 거기서 왜 나와? 라는 주제로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재명 전 청와대 출입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